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뉴탐선 세계지리의 진짜 고민 진웅입니다. 자, 오늘은 37강입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단원 6번째 대단원까지 왔습니다. 6단원까지만 끝내면 우리 많고 많았던 세계지리 내용이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자,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4강도 최선을 다해서 힘내서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은 우리 5단원 마지막 내용이었죠. 크게 다국적 기업 그리고 서비스업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은요, 한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영역에서 생산과 판매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게 된 요인은 당연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한 기업이 생산비 절감 그리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다국적 기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 물론 판매뿐만이 아니라 생산 활동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관리 기능, 연구개발 기능, 생산 기능이 각각의 특색에 맞는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국제분업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기업들 간에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협력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품들을 모두 나눈 다음에 하나로 조립하는, 다시 얘기해서 생산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 간의 협력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러한 것들을 생산 네트워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에 서비스업으로 가볼게요. 자,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3차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재화와 용역이 이루어지는 활동인데요. 일반적으로 무형의 산업활동이라고 얘기하죠. 형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표준화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얘기했었고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분포는 인구 분포 그리고 경제활동의 분포와 큰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서비스업의 분류도 살펴봤었죠. 자, 서비스업의 분류에서 중요한 것은 수요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을 소비자 서비스업, 그리고 생산의 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을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활동은 바로 생산자 서비스업이고요. 금융, 보험, 법률, 회계, 광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서비스업까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5단원까지 모두 끝났고요. 자, 오늘부터는 6단원입니다. 자, 오프닝 코너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번째로 소개해드릴 끌림 어디냐면요,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굉장히 높은 알프스 산맥이 먼저 생각날 겁니다. 자, 우리나라 광고에도 여러 번 등장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산악, 자동차 광고나 등산용품 광고에서도 많이 봤던 곳입니다. 높은 알프스 산지로 굉장히 아름다운 산악 열차가 운행을 하는 장면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스위스의 융프라우라고 하는 곳입니다. 스위스의 여러 관광지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익숙한 장소로는 융프라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융프라우는 젊은 처녀의 어깨라는 뜻으로 가장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최고봉도, 알프스의 최고봉도 아닌 이곳에 수많은 여행객이 몰리는 것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한 융프라우 역 때문입니다. 험준한 알프스의 능선을 타고 단단한 바위를 뚫어 만든 터널을 지나 3,454m 높이에 자리한 역까지 기차는 세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루트로 달립니다. 이 산악열차는 암벽을 뚫고 1912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서 2012년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열차를 타고 오르면 그린델발트, 라우터브루넨, 벤겐 등 아름다운 스위스의 산악마을을 스쳐 지납니다. 샬레라 불리는 세모 모양의 스위스 전통가옥과 아름다운 야생화, 푸른 초원과 함께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염소 등을 볼 수 있는 풍경은 빼어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융프라우역에 도착하여 높이가 3,571m에 달하는 스핑스 테라스로 올라가면 남쪽에서 스위스 산봉우리까지 이어지는 알레치 빙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융프라우에서 알레치 오른, 비치 오른 등으로 이어지는 빙하지대 역시 손꼽을 만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또 북쪽으로는 독일, 서쪽으로는 프랑스까지 이어지는 장엄한 경관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 덕에 융프라우와 알레치 빙하는 알프스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높은 산지들의 아름다운 능선과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호수를 거니는 트레킹 또한 융프라우에서 즐길 수 있는 큰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산악마을과 야생화길을 걷는 트레킹을 걷다 보면 고봉 수십 개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광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위스의 융프라우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광고에서도 여러 번 소개된 곳이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곳일 텐데요. 이 융프라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컵라면을 맛볼 수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가격이 무려 10,000원 정도 한다는데요. 하루에 한 2,000개 정도가 팔려 나간대요. 그래서 연간 8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3,500m가 넘는 융프라우역에서 즐기는 우리나라의 컵라면 정말 새로울 것 같죠? 자, 우리나라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컵라면을 알리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유럽에 여러 나라들, 좋은 나라들 많지만 스위스에 가보시면 꼭 철도를 타고 이 높은 융프라우역까지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융프라우역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올라가는 동안 주변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들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스위스의 융프라우 소개 마치고요. 37강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7강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분쟁 중에서 영역, 그리고 자원과 관련된 분쟁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영역 갈등의 특징입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바로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남쪽에 떨어져 있는 오키노토리라고 하는 섬입니다. 자, 이 섬은요, 영역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아닌데요. 일본이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최초에 발견이 됐을 때 이 오키노토리는요, 암초였습니다. 암초. 그냥 돌멩이라는 뜻이죠. 자, 해발 고도가 무려 70cm밖에 안 되는 암초였어요. 게다가 큰 파도가 치면은 물에 잠겨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이곳을 발견하고 나서 야, 여기 우리 땅입니다! 라고 전 세계에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발 고도가 70cm인 땅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야, 이게 무슨 땅이냐, 섬도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이건 그냥 암초일 뿐이야, 돌멩이일 뿐이야. 일본이 화가 났는지 이 산호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파랑에 의한 침식을 우려해서 이렇게 섬 둘레에 방파제를 쌓고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면적이 한 30m 정도로 30제곱미터 정도로 넓어졌는데요. 자, 이제 섬 맞지? 여기 우리 섬이야. 역시 다른 나라에서 야,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냥 콘크리트 부어놓은 거잖아, 말도 안 돼.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조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죠. 자, 일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들이부으면서까지 이곳을 자신의 영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곳이 영역으로 인정받으면 그 주변의 바다가 자기 나라의 바다가 되고 또 그 주변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인데요. 여러 나라들의 경제적인 이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들에서 영역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영역 갈등,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영역 갈등은 단 한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자, 서로 다른 민족이 한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 또 한 나라에 서로 다른 종교가 분포하는 경우, 또 인접한 국가에서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 또 역사적으로 뭐 식민 지배를 받았다든지 역사적으로 큰 아픔을 갖고 있는 경우, 또 정치적으로 이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또 자원을 둘러싼 경우,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한 지역에서 영역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은 하나의 요인으로만 정리해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특정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자원 갈등, 그리고 영역 갈등, 자원 갈등,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종교 차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역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은 어디냐? 요인과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요인은 강대국에 의해서 일방적인 국경선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영역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자, 지도 하나 보죠. 자, 보시는 자료는 바로 아프리카의 지도입니다.
자, 점선으로 표시된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국경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실선으로 표시된 것은 부족 간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실선으로 표시된 수많은 부족들 간의 경계를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구 열강들,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이점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부족들 간의 경계를 무시하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국경을 설정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이 주변에서는 사하라 사막에서는 직선으로 국가 간의 경계가 나타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좀 귀찮으니까 그냥 자 같은 거 대고 쑥 하고 선을 그어 버린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한 나라에 여러 부족들이 뒤엉켜 살아가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한 나라에 여러 부족들이 같이 살게 되면서 정치 권력을 누가 잡느냐 또는 누가 부유층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부족들 간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강대국들에 의한 일방적인 국경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한 나라의 여러 부족들이 뒤엉켜 살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났던 지역, 대표적인 지역으로 수단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단은 최근에 2011년에 남수단과 수단이 분리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단과 남수단은 서로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수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던 곳이었어요. 자, 수단의 위치가 이제 이쪽이거든요. 이 북부아프리카는 아랍인종의 분포 비율이 높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들의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반면에 남쪽 지역은 전반적으로 크리스교 신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수단은 두 지역의 경계 지역에 걸쳐 있다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단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남수단은 크리스트교와 전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던 것이죠. 자, 반면 수단에서는 아랍계가 주를 이뤘지만 남수단에서는 아프리카계 흑인이 주를 이뤘습니다. 인종도 서로 다른 인종이 분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릅니다. 자, 수단은 북부 아프리카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수단은 영어와 각 부족 언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당연히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긴 내전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결국 2011년에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역 분쟁이 나타난 것은 종교, 인종, 언어의 차이도 있지만 더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원입니다. 자원. 남수단에서는 수많은 석유가 발견이 됩니다. 수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수단에 송유관과 항구, 정유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남수단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석유를 이렇게 캐내더라도 채취하더라도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따라서 수단이 홍해와 접해 있어서 여기에 바로 이 항구가 있어서 이 항구를 통해서 석유를 수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석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과정 속에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국경선이 설정되면서 갈등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지역, 바로 수단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운동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쿠르드족 그리고 퀘벡주가 있습니다. 자, 퀘벡주는요. 엄밀히 얘기해서 소수민족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퀘벡주는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쿠르드족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쿠르드족은요. 이렇게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지구에서 국가가 없는 최대민족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5천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쿠르드족의 인구가 무려 3천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인구가 3천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쿠르드족은요, 아주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역시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서구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독립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여러 나라로 쪼개지면서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란과 이라크에서도 많은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쿠르드족은요, 여전히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서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영역과 관련된 밀접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요 자원 때문입니다.
자,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내 주요 유전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쿠르드족 자치 구역이고요. 이곳에 바로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이 지역을 독립시켜 줄 경우에 이 많은 양의 석유를 잃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 쿠르드족 살펴봤고요. 쿠르드족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기억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주로 유목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종교는 서남아시아에 거주하니까 이슬람교를 신봉한 사람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지만,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쿠르드족은 쿠르드어라는 독자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독자적 언어를 사용한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민족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나라 없는, 국가 없는 최대 민족, 쿠르드족이고요.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요인, 영역 갈등의 세 번째 요인 살펴보죠. 자,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자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국제하천의 물 분쟁, 그리고 북극해 연안의 국가 간 분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조금 이따가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 갈등은 크게 세 가지 요인, 물론 이것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쿠르드족과 퀘벡족의 분리 독립운동, 자원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들이 바로 영역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갈등들이 쉽게 봉합되지 못하고 계속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양보를 하게 되면 우리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게 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겠죠.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가 모여서 자, 우리 이러한 갈등을 좀 해결해보자. 딱 앉아서 얘기를 해요. 자, 너희 좀 양보를 하면 좋겠는데? 나 싫은데 그럼 네가 양보해. 나도 싫은데 그럼 네가 양보할래? 누구도 양보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 몰라! 다음에 다시 협의합시다. 다시 돌아가서 또 갈등을 일으키다가 또 다시 협의하러 모였다가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또 다시 파토나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가 않다. 영역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역 갈등 살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물 자원을 둘러싼 분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활 용수로 필요하죠. 세수할 때, 요리할 때, 설거지할 때 필요하고요. 농사 지을 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공업 용수로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또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상의 어느 곳에나 물이 아주 풍부하게 분포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물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물이 부족한 지역들입니다. 자, 그럼 전 세계 여러 기후 중에서 물이 부족한 기후 어떤 기후가 있을까요? 건조 기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물 자원은요, 일반적으로 건조 기후 지역의 국제 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국제 하천, 어떤 하천을 국제 하천이라고 얘기하나요? 여러 나라의 국경선을 거치면서 흐르는 하천을 국제하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라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국제하천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 간에 이 하천을 둘러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나라, 다시 얘기해서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져나가면 더욱더 해결이 쉽지 않아지는 것이죠. 자, 이 국제하천은 여러 지역들을 거치면서 흐르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제하천을 둘러싸고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자, 일반적으로 댐 건설로 인해서 유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수질 오염 등과 같은 것들 대표적인 요인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림으로 같이 보죠. 자, 이렇게 4개의 나라가 국경선을 맞대고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 지역을,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흐르니까 이 하천은 바로 국제하천이 됩니다. 자, 이 국제하천으로부터 이 나라도 계속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받아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상류에 위치한 이 국가에서 묘안을 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물을 많이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댐을 건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댐을 건설해 버립니다. 자, 댐을 건설하면 자연스레 하류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양은 많지만 아래로는 흘러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이 나라는 와우! 야! 역시 댐 건설하기 잘했어! 예스!
이렇게 하겠지만 아래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화가 나게 되겠죠. 와, 저 녀석 뭐야? 아, 화가 난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야예!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류 지역에 위치한 국가가 댐을 건설할 경우에 중하류 지역으로 흘러내려가는 하천의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국가들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 요인은 이런 겁니다. 자, 물은 자연스레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위치한 국가에서 많은 쓰레기들을 강에다가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들이 하천을 따라 내려가겠죠. 그러면 하류에 위치한 나라에서는 오염된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겠죠. 야, 너 일로 와!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분쟁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댐 건설로 인한 분쟁 그리고 수질 오염으로 인한 분쟁 이 두 가지가 국제하천, 물 자원을 둘러싼 가장 큰 분쟁의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물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나일강입니다. 자, 나일강은요 아프리카 동부 고원지대에서 발원을 하죠. 그리고 이 동부 고원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열대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열대 우림 만큼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발원해서 외래하천이래요. 어디를 지나간다는 뜻인가요? 사막을 지나가는 하천이죠. 그래서 동부고원에서 발원해서 사막을 지나는 외래하천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나라를 걸쳐서 흐르는 국제하천이기도 합니다. 자, 역시 건조기후 지역을 흐르는 국제하천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큰 요인은 이겁니다. 자, 상류에 위치한 국가들은 이집트의 물자원 독차지에 반발을 하면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협정이 뭐냐면요. 이집트와 아프리카에 위치하지도 않는 영국 간에 이루어진 협정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집트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영국과 더불어서 수단을 식민 통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가 영국에게 나일강의 물자원 사용권을 요구했던 것이죠. 영국은 뭐 그래 네가 다 써라. 여기서 나일강을 이용한 나일강의 물의 90% 이상은 네가 써라 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서 자기 마음대로 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류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이 이 협정 따위 쓸모없다, 없애버리자! 라고 얘기하면서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지도 보죠. 자, 이게 바로 나일강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바로 동부 고원 지역이고요. 동부 고원 지역에서 발원한 나일강이 이렇게 북쪽으로 흐르면서 지중해로 흘러들게 됩니다. 자, 이집트는 나일강이 가장 하류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댐을 세우고 나일강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상류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발발이 일어납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요. 대에티오피아 부흥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나일강에 무려 27개의 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댐을 건설해서 국가의 물 자원을 확보하고요. 이러한 물 자원을 이용해서 농업 생산량도 증산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공업도 발달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와 수단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댐 건설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잖아. 우리는 영국과 협정을 맺었어. 너는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 그런 협정 따위 필요 없는 거다. 없애버리자. 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대표적인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일강을 둘러싸고 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일강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강은 메콩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물 자원과 관련된 분쟁은요. 건조기후 지역을 흐르는 국제하천에서 잘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메콩강 같은 경우에는요. 건조기후 지역을 흐르는 하천은 아닙니다만 주로 열대기후 지역을 흐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자원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농업 생산량이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메콩강 첫 번째 중국 및 동남아시아 5개국을 거쳐 흐르는 역시 국제하천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티벳 고원에서 알프스 산지에서 물이 발원하게 되죠. 여기서 발원해서 동남아에 있는 여러 개국을 흩치면서 흘러나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은 대부분 세계적인 벼농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쌀 수출국, 타이, 베트남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 이런 나라들도 여기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농업 용수가 필요한데
위 상류 지역에서 댐을 건설하면서 아래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류 지역에서 댐을 건설하면서 하류 국가의 유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메콩강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자료 보죠. 자, 메콩강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티베트권 히말라야 산지에서 발원하는 하천입니다. 자, 수많은 댐들이 건설되어 있거나 또는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중국에서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지역의 나라들이 엄청나게 화를 냈겠죠. 야,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떤 물을 쓰라고? 그랬는데 중국이 이제 요지부동입니다.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따위 난 신경도 안 쓴다. 그냥 댐을 건설하자. 계속 댐을 건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댐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2030년이 되면 거의 70개의 댐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댐이 건설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역에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농업 생산에 큰 역할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들 간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여기 라오스, 타이, 그 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과 같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 사이에서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자, 메콩강 강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 살펴볼 강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둘이 거의 세트로 묶여나가는 강이죠.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요, 터키에서 발원하여 페르시아만으로 유입되는 역시 국제하천입니다.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외래하천입니다. 건조기후 지역을 통과하는 외래하천입니다. 자, 역시 상류에 위치한 시리아와 터키에서 댐을 건설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료 보죠. 자, 여기 바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유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죠. 가장 상류에 위치한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터키에서 댐을 건설했을 때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모두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시리아에서도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라크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자, 이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은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분쟁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물을 둘러싼 분쟁은 일반적으로 건조기후 지역을 흐르는 국제하천에서 자주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럼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어떤 지역에서 잘 일어나느냐?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태백산맥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발견됐다고.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가정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채취하는데 채굴 하는데 중국이 야, 너 태백산맥에 있는 석유를 왜 채굴해? 뭐라 그럴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일본이 야, 그거 우리 거야. 태백산맥도 우리 땅. 뭐 이럴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에너지 자원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은요, 일반적으로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이 매장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땅은 이 섬은 누구 거, 이 땅은 누구 거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하 자원이 발견된 이후에 야, 여기 예전부터 우리 땅이었어. 아닌데 그 전부터 우리가 여기를 발견하고 차지해 왔는데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 당연히 경제적 이득 때문이겠죠. 이러한 자원을 차지하게 되면 예를 들어 석유 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 수입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석유를 채굴함으로써 석유를 판매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과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 첫 번째 바로 카스피의 연안입니다. 자, 카스피의 연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대요.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카스피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을 딱 봤을 때는 바다인가요, 호수인가요? 해자가 붙어 있으니까 바다 같죠. 자, 그런데 여기는 바다라고 하기에는 바다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만큼 짜지도 않아요. 그런데 호수라고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고요. 수심도 조금, 바다라고 하기엔 조금 낮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를 바다로 볼 것이냐, 호수로 볼 것이냐, 국가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수로 볼 것이냐, 바다로 볼 것이냐를 두고 연안 6개국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갈등이 발생하냐면요. 자, 카스피해가 만약 호수라면
이 호수에서 채굴되는 에너지 자원은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n분의 1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스피해가 만약 바다라면 우리 바다에서는 영해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역시 배타적 경제 수역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해와 배타적 구역을 설정해서 그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은 그 나라만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원은 연안국이 독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해안선이 짧은 나라, 다시 얘기해서 카스피해와 면하고 있는 면적이 좀 짧은 나라, 그리고 자국의 연안에서, 다시 얘기해서 자국과 가까운 지역에서 에너지 자원이 산출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게 되면 카스피해에 있는 수많은 에너지 자원을 차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호수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시 잘해봅시다. 그래서 이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가 6개국입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자, 만약에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게 된다면 연안에 있는 시베리아가 바로 그 나라의 영해, 그러니까 영역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또다시 배타적 경제 수역을 뻗어서 이 지역에 있는 에너지 자원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를 만약 호수라고 본다면 얘를 균등하게 나눠서 6개국이 공동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호수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나라는 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좀 자신들의 이해를 목적으로 이곳이 호수이냐 바다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과거에는 카스피해는 당연히 호수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스피해 연안에, 다시 얘기해, 이 지역에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당연히 카스피해는 호수야, 우리 공동관리하자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다가 최근에 러시아 연안에 있는 카스피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발견이 됩니다.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미안하다. 곰곰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역시 카스피해는 바다였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정의 차원에서 바다의 정의가 무엇이고 호수의 정의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만을 토대로 각 나라에서 호수냐 바다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막 군사적인 이런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6개국 간에 여러 가지 견해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카스피해 주변. 다음 두 번째는 난사군도입니다. 자, 스플레틀리 군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난사군도는요, 남중국해에 위치한 해상교통과 업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두고 뭐 별다르게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스피해가 호수냐 바다냐는 전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빨리 우리나라 거를 차지해야겠다. 이런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권을 둘러싸고 인접국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자, 역시 자료보죠. 자, 여기가 바로 난사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다 이 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경계를 설정해야 된다. 반면 베트남은 여기로 경계를 설정해야 된다. 필리핀은 여기로 경계를 설정해야 된다. 다 자기 나라에 유리한 쪽으로만 경계를 설정해 놨죠. 그래서 이 난사군도에 많은 양의 석유와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나라들의 주장이 갈라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상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죠. 수많은 배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난사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4개 나라들이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골고루 이 난사군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난사군도 지역, 다시 얘기해서 동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러 지역에서 영역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곳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섬들이 많고요. 그리고 식민 지배를 많이 받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여러 나라들 간의 관계가 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난사군도와 함께 센카쿠 열도, 그 다음에 쿠릴 열도, 이런 지역들도 계속해서 영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탐사론에서는 난사군도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센카쿠 열도와 쿠릴 열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센카쿠 열도는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영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현재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센카쿠 열도는요, 현재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
타이완, 대만이라고도 부르죠. 이 세 국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역시 많은 양의 지하 자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부 및 동남아시아 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식민 지배 영향에 따라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지역 살펴보죠. 세 번째 지역은 우리 아까도 봤던 북극해입니다. 북극해. 자, 최근 들어 북극해에 많은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거에 북극 지역은요, 북극해 연안은요, 많은 양의 넓은 면적이 빙하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더라도 얘를 채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인 기후 변화 뭔가요?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있는 시기가 늘어나고 있고요. 자원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도 지역에 북극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국,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이 5나라가 북극해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시 잘해봅시다. 자, 요게 바로 이제 북극해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가 이 분쟁에 참여하고 있고요. 역시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두고 영유권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러시아가요, 잠수함을 타고 이 빙하의 아래쪽을 탐사했대요. 그런데 이 해저에 산맥이 하나 발달해 있는데 이 해저 산맥이 자국에 이제 러시아에 있는 대륙분과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해를 여기까지 설정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반발하겠죠. 야,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캐나다와 덴마크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는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이죠. 다음에 캐나다와 미국 간에도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북극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얼마만큼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차지하냐를 두고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극해 연안 살펴봤고요. 자, 우리 오늘 물자원 분쟁과 에너지 자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살펴봤습니다. 우리 세계지도 보면서 여러 자원 분쟁 지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물 분쟁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 분쟁 지역은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면 자, 우리 살펴봤던 나일강 있고요. 역시 건조 지역으로 흐르는 요르단강, 그리고 우리 살펴봤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조 기후 지역으로 흐르는 국제하천들이죠. 그리고 인더스강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음 인도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겐지스강에서는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 네팔, 중국, 그러니까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중국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오카방고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고요. 여기도 역시 넓은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 나미비아, 보츠와나, 앙골라 등 이 세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콩강을 살펴봤었죠.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아니지만 이 넓은 지역에 벼농사지대가, 세계적인 벼농사지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농업용수 확보 때문에 물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물 분쟁 지역이고요. 자,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지역에서 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백지도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지도에다가 표시해 가시면서 물 분쟁 지역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원 분쟁 지역 살펴보죠. 자, 자원 분쟁 지역은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 군데밖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세 군데 말고도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카스피해. 우리 방금 살펴봤었죠? 자, 여기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카스피해를 호수로 볼 것이냐 또는 바다로 볼 것이냐를 두고 이 연안국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아프리카로 내려와서 기니만입니다. 역시 기니만에서도 유전지대가 발견이 됐고요. 이 유전지대를 둘러싸고 앙골라, 적도 기니, 나이지리아, 콩고, 가본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다음 서남아시아 지역의 아부무사 섬인데요. 여기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란,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유 수송기지를 두고 영유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가 있습니다. 자, 동중국해 중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우리 방금 살펴봤던 센카쿠 열도고요. 남중국해는 중국, 타이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난사군도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지역이 바로 남중국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로 가면 여기 오리노코강 유역에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와 미국 석유 기업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는요,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유전을 미국의 석유 기업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나라한테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유전 국유화 문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 유전, 석유와 관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가스전이고요. 여기 유전지대, 석유, 여기도 역시 유전지대, 석유, 원유 수송기지. 자, 다시 얘기해서 전 세계 수많은 자원 분쟁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자원은 석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이미 자원할 때, 에너지 자원할 때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대해서 정리해봤죠. 자, 세 자원 중에 편재성이 가장 큰 자원은 바로 석유입니다. 편재성이 가장 크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이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를 둘러싸고 여러 나라들 간에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 분쟁 지역과 자원 분쟁 지역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 있는 문제들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뒤로 갑시다. 자, 먼저 229페이지에 스스로 풀어보기 1번 문항입니다. 자, A씨에 해당하는 분쟁 지역을 표의 기역부터 디귿에서 고르랍니다. 자, 일단 자, 시료 지배국은 러시아래요. 자, 시료 지배국은요, 현재 실제로 효과 있게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나라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 등 광물 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고요. 주변 해역에 해양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답니다. 자,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고요. 현재 영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 바로 A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쿠릴 열도라고 하는 곳이고요. 시료 지배는 러시아가 하고 있으나 일본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기억은 A가 되고요. 다음은 현재 시료 지배국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고등어 정어리가 풍부하고요.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대요. 자, 현재 일본이 시료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 그리고 타이완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센카쿠 열도 라고 부르고요. 또는 스프레틀리 군도라고도 부르고요. 죄송합니다.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고요. 다오자유도라고 부르고요. 스플레티 군도는 여기죠. 난사 군도 또는 스플레틀리 군도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디귿. 그래서 니은은 B가 되고요. 다음 디귿.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타이완 등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C. 난사 군도 또는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불리는 곳이죠. 디귿이 C가 됩니다. 그러면 A, B, C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찾아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남아시아와 동부아시아 지역은 섬이 많고요. 이 수많은 섬들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어딘지, 특히 난사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나누어서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를 토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에 지도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걸 판단해서 문제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다음 문제는 230페이지의 스스로 풀어보기 2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자, 기역부터 보죠. 국제하천의 물을 힘이 더 강한 나라가 차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대요. 바로 선택할게요. 자, 기역. 나일강의 물을 상류에 위치한 남수단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을 사례로 들 수가 있대요. 아니죠. 나일강의 물을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남수단이 아니라 이집트라고 얘기했었죠. 이집트는 하류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일강의 물을 차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상류에 위치한 나라가 댐을 건설하게 되면 하류에 위치한 나라들의 흘러가는 유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기는 신기하게도 하류 지역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물 자원을 대부분 차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땡땡 보고서는 물 분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제시했대요. 이에 해당되는 하천은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인더스강, 요르단강이랍니다. 자,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까지 줄이 쳐져 있습니다. 다음 보기 보죠. 니은 상류의 수변기후 지역에 내리는 강수량이 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래하천이랍니다. 자, 나일강의 상류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상류는 터키죠.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수변 기후 지역에 속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디귿. 자, 봅시다. 겐지스강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모두에게 생명의 젖줄이래요. 하지만 1976년 인도가 방글라데시와의 국경 부근에 파라카 댐을 건설한 후 물이 부족한 건기에는 방글라데시로 흘러들어가는 겐지스강의 강물을 댐 안에 가두었대요.
자, 그럼 파라카댐이 건설되면서 방글라데시는 가뭄이 증가하였다? 예, 맞는 내용이겠죠. 여기 제시되어 있죠. 방글라데시로 흘러들어가는 겐지스강의 강물의 양이 줄어들었다. 당연히 가뭄이 많이 발생했겠죠. 다음 리을. 메콩강은 시짱구원의 북동쪽에서 발원하여 베트남의 메콩 삼각주 지역을 거쳐 남중국해로 흘러드는 매우 긴 강이래요. 자, 보죠. 중국에서 댐을 건설하면서 안정적으로 관계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중국에서 댐을 건설하게 되면 베트남의 메콩강 삼각주 지역으로 흘러들어오는 유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관계용수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죠. 자, 231페이지의 기본 문제 4번입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자, 어느 나라냐면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쪽이 수단이고요. 아래쪽이 남수단이었죠. 자, 1번. 수단의 주요 종교는 크리스교와 전통 종교래요. 아니죠. 수단의 주요 종교는 이슬람교고요. 크리스트교와 전통 종교는 남수단의 주요 종교입니다. 옳지 않고요. 2번. 나의 주요 종교는 이슬람교다. 역시 옳지 않고요. 다음 3번. 수단은 남수단보다 석유 매장량이 많대요. 아닙니다. 석유 매장량이 더 많은 나라는 남수단이고요. 남수단에서 생산된 석유를 수단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죠. 옳지 않고요. 다음 4번. 나는 근래에 가로부터 분리 독립하였다. 그렇죠. 오랜 내전 끝에 분리 독립하였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5번. 남수단은 수단보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다. 자, 아랍어는 일반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수단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아랍어를 사용하겠죠.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자, 232페이지의 7번입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의 한 장면이래요. 교사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르랍니다. 자, 가나 지역의 자원 분쟁에 대하여 발표해 볼까요? 자, 가는 어디냐면 북극해죠. 북극해. 다음 나는 여기 아라비아 반도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카스피해입니다. 자, 봅시다. 가에서 갈등이 심화된 원인 중 하나는 지구온난화로 바닷속 자원 탐사 및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맞죠? 다음 카스피해에서 갈등의 주요 원인은 호수로 유입된 하천 유역에서 관계농업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호수의 면적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스피해가 아니라 아랄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예전에 사막화 현상할 때 살펴봤던 지역이에요. 다음 가나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맞죠? 병 맞고요. 다음 가와 나 갈등 당사국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여기에는 여기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두 지역 모두 러시아는 포함되어 있고요.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갑과 병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세계 여러 지역에 나타나는 분쟁 중에 영역 분쟁, 그리고 자원을 둘러싼 분쟁으로 물자원 분쟁, 에너지 자원 분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지도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 중요한지 오늘의 키워드 드릴게요. 오키 드립니다. 오키. 자, 첫 번째는 이 민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구상에 나라 없는 최대 민족이랍니다. 좋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 물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는 곳 두 군데 한번 적어보시고요. 일반적으로 건조기후 지역을 흐르는 국제하천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다음 세 번째,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이곳을 두고 호수냐 바다냐 라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다음 네 번째,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역시 어딘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족 간의 갈등, 그리고 종교, 그리고 언어로 인한 갈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